안녕하세요. 네,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최희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을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면 민법 문제는 쉬운 문제들은 아주 쉽게 출제가 돼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 총칙이나 계약법은 좀 상당히 용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물권법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또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쉬운 문제를 놓쳤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만 민법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회 민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지문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41번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인데요.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대리인의 행위를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흠결하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전부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령, 성령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죠. 자, 42번 통정오의 표시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이죠.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3번이죠. 우리가 통정오의 표시와 구별할 개념으로 은닉행위라고 하면서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통정오의 표시로서 이 매매 자체는 허위니까 무효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된 행위, 은닉행위로서 이 증여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43번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이제 틀렸죠. 우리가 조건하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죠. 틀렸고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가 있었죠. 정지조건부 특약, 정지조건부 특약하고 그리고 이제 형성권적 특약이 있었어요. 형성권적 특약.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정지조건부 특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그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부 특약이었고요. 형성권적 특약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상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 했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봐서 채권자의 상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틀렸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3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번도 이제 우리가 봤던 판례였는데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를 해주면서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면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했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가 되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3자에게 임대되면이라는 것은 마치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취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책임은 남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한은 언제 도래하는 거냐?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기한은 도래한 거니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 그러면 제3자에게 임대된다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보증금을 언제 빼줘야 되냐면 소실되었을 때 기한 도래가 된 거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 판례가 출제가 됐고요.
5번 상계 의사 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상계라는 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붙이게 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4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 표시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1번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1번 틀렸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 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요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틀렸고요.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지금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죠.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 되겠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자, 지금 보시면 을에게 도달된 이후에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아무 상관없죠. 만약에 도달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다.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틀린 것은? 자, 답은 1번인데 을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뭐 이건 요 내용이죠.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이에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어야 소멸하는 것이지 한정 후견 개시 가지고는 소멸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였었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2번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 자,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원래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을 했으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냐면 선임 감독사항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문에 지금 뭐라고 되냐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옳은 지문으로 나오려면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본인이 지명한 자인 경우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다면 그때는 선임 감독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4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자, 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늘 틀리게 나왔던 질문 또 나왔죠. 최고권이에요. 3번. 최고권. 최고권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선악 불문. 철회권은 선이자만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니까 악의자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질문에 알았던 경우에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질문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죠. 이건 뭐 자주 출제가 됐던 지문이고요. 공동대리가 되려면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니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이 틀렸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 개량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개량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틀렸고 디귿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권 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안에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럼 틀린 지문은 뭐 전부 다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49번.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는 전제 조건이 갖춰졌음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법정 추인하면 항상 6가지 이, 청, 경, 담, 양, 강 이렇게 봤죠.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근데 이때 이 청경 담양강에서 항상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2가지를 조심하시라고 했죠. 청양, 청구와 양도예요. 그러니까 이 청구와 양도는 왜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냐면 이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만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했다면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시험에 나오면 법정 추인이 아닌 걸 물을 거다라고 했고요. 아닌 걸 물으면 청구와 양도를 찾으라고 했어요. 청구와 양도. 그러면 답은 뭐예요? 지금 청구가 나왔는데 주어는 누구야? 상대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청구 양도했어야 되냐면 취소권자. 나머지는 뭐 다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을 보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등기는 유효다. 이건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할 때 많이 봤었는데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간을 생략하고 실행되었다면 이 등기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하다라고 했죠. 근데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인데 이게 만약에 일반 토지가 아니라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이 땅이 일반 땅이 아니라 허가구역이었어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 마치 둘이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실행되었다라고 하면 이 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되었다라고 한다면 3자 합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허가구역만 아니면 유효하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허가구역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입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라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니까. 그러면 원래 이걸 누가 제거해 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임대인이 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해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자가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에 기한 건 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인을 대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5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2번에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하죠.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 말을 말하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53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사망한 자 신청,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물론 사망한 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추정력은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런 말 없죠. 등기 원인이 있다는 말 없기 때문에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고, 니은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니은도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 원인, 절차 이런 것들이 추정되고요. 그리고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그 등기 안에는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뒷부분이 틀렸죠. 피담보 채권, 근저당이 설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건 추정되는데 뒤에 부분은 틀린 지문이죠. 이것은 틀렸고,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이때는 바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근데 보존 등기라는 것은 무엇을 추정해 주는 거냐면 권리가 처음 취득되었다, 소유권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물을 자기가 신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신축한 건 맞는데 A가 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을 수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A가 보존 등기에서 요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금 안 내려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보존 등기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런 실체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입증 책임은 보존 등기 명인이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야 되고요.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 판례가 지금 출제가 된 거죠. 얘가 나타났다, 신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지금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갑이 스스로 모든 걸 입증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지문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4번 간접 점유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뭐 간단하게 4번이죠.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부할 때 점유라는 것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를 항상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5번 점유취득수요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가 자주로 추정되느냐? 추정될 수 없죠. 악의의 무단점유가 밝혀지면 자주는 깨진다라고 했고 2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수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 2번은 뭐 우리 지난번에도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한 취득수요를 인정해버리면 집합건물법에서 얘기하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이 깨집니다. 분리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3번 한 필토지 일부에도 취득수요가 인정되죠. 틀렸고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는 시효를 완성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는데 그 후에 제3자가 뭐 했다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 명인이 바뀌면 그때는 자기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더 쟁점이 있는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본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등기시로 소급해버리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가등기시가 아니라 본등기시이기 때문에 얘는 완성 후의 명인이 되고, 따라서 완성 후의 명인에게 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가압류되어 있는 부동산도 얼마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었고요. 자, 56번 보시죠. 등기청구권에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인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번은 사실 좀 어려운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인데,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을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등기 청구권 채권이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리고 요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주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우리 중간 생략 등기할 때 봤던 판례죠. 직접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법리는 통지만 해주면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건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게 직접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죠.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접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온 이 판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이 채무자와 이 채권자 사이에 매매계약과는 달리 특별하게 무슨 알고 있었다든지 계약상을 통한 권리 의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사람의 동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고 일반적인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는 거죠. 1번은 사실 좀 어려운 판례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하거나 또는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죠.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여기가 지금 제3자가 뭘 취득했냐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근데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완성되었으니까 그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청구권은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니까 채권적이 아니라 물권적이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죠. 틀렸고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죠. 둘 다 성질이 다르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되고요. 등기 신청권은 국가기관과의 문제죠. 이건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로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7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매도인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 시멘트라는 것은 당연히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 시멘트에 대해서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시멘트는 당연히 그 건물에 부합이 된다라고 해야죠. 틀렸고. 자, 58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시면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자, 임대가 나왔죠. 임대차는 당연히 관리 행위에 속하고요. 그럼 그게 관리 행위라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역시 관리 행위지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2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공유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라 권리일 때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갖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준공유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저당권은 몇 개요? 하나죠. 근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 개별 채권자들이 함께 갖기 때문에 그걸 준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자,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공유자 중에 1인입니다. 항상 강조했던 판례죠. 공유자 중에 1인이 등기했다면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공유자 중에 1인이 아니라 제3자가 등기를 모두 했다면 그때는 지분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핵심은 공유자 중 1인이냐 제3자냐, 그게 핵심이었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자, 그럴 권한이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자기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고요. 자, 5번은 뭐예요? 공유 지분 포기예요. 포기. 포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를 요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59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자, 우리가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저당권만 설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했고요. 그때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죠. 그럼 이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가치의 저감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게 돼요.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같이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나 이런 것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청구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그 피담보 채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인데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했다. 그럼 저당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 판례가 출제가 됐죠. 예상되었던 판례였고, 최근의 판례였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대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문제인데, 통행지역권은 주의토지 통행권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둘 다 대가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대가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61번. 갑은 그 소유 X 건물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일부 전세권 나왔죠. 우리가 항상 전세권 사례 문제에서 일부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말을 쓰고 싶어서 낸 거냐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도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그 말 쓰고 싶다고 했죠. 지금 그 얘기 또 나왔죠.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답은 1번인데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인정되는 것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고,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매를 통고할 수 있고요. 그 통고가 도달되면 누가 했든지 간에 각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62번.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죠. 1번은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320조 첫 단어가 타인의 라고 시작해요. 유치권은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건지 아니 건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변제기죠. 유치권은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영향을 미치고. 자, 세 번째 보시면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괄호로 묶으면 갑의 점유가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는 유치권 성립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유치권은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지만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안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괄호에 그 말을 써준 거예요.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아무 상관없고요. 4번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다. 당연히 안 되죠.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에서 발생이 돼야 되고요. 5번 보시면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유치권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배제 특약의 부존재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3번만 되겠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 병은 X 건물을 신축하여, 일단 여기까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하고 그리고 저당권을 정에게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길게 나와 있는데 답은 간단하죠. 답은 2번이죠.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괄경매를 물어보는 건데,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첫 번째, 나대지일 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것. 자, 그것까지는 맞아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됐고요. 두 번째, 일괄경매를 하려면 건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여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일괄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 6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고릅니다. 자, 기억 니은은 거의 똑같아요. 설정 이전, 이후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부합물, 종물 똑같은 얘기죠.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이 되든 설정 후에 부합물, 종물이든 상관없어요. 시기와 상관없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도 미칩니다. 당연히 둘 다 미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이건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 법정 과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요. 언제부터 미친다고 했냐면 압류 이후부터 미쳐요. 근데 지금 압류 이전에 과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기억과 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65번. 계약금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기억은 옳은 지문이죠.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려면 그건 위약금의 특약이 별도로 필요하지만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건 특약이 따로 필요 없고요. 니은.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게 핵심은 이거죠. 이게 가능하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행의 착수라는 건 반드시 이행기에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것도 이행에 착수한 거야. 그럼 이게 이행에 착수한 거라면 이제 더 이상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디귿,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에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가끔 이제 틀리게 나오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한다. 이건 틀린 거고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러면 전부 다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66번. 요약자, 낙약자, 가불이고요. 병은 수익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죠. 제3자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비통착사 그리고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 이때의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통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여기에 터잡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67번. 계약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해제 시에 보호되는지를 물었는데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 양수, 채권 전부 명령, 채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다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다, 역시 채권 가압류니까 제3자 아니라고 했죠. 그럼 비교했던 판례는 뭐냐면 등기 청구권 채권이 아니라 목적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면 제3자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기억은 이게 끝이죠. 채권 양수 끝. 제3자 아닙니다. 자, 니은은 뭘 압류했어요?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얘는 제3자예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다면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채권 압류 끝.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겠죠. 기업과 디귿 이렇게 되겠고요. 자, 68번. 합의 해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3번은 늘 나왔던 지문이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해제,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69번. 매매계약에서 틀린 것은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그 매매계약은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뭘 인도하거나 지급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네, 70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보시면 5번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인도를 받았거나 두 번째는 대금을 냈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인도를 받았다면 대금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 취득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을 냈다면 매수인 취득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인도를 받았거나 또는 대금을 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합니다. 근데 5번에 보시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대금이 완제되었다. 대금 완제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과실은 누가 취득하냐면 매수인 을이 취득하는 거죠. 근데 대금을 인도하지도 않았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다면 그때는 매도인 취득이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고요. 71번 위험부담에서 틀린 것인데
자, 4번을 보시면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되었다. 자, 그러면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다면 위험 부담이고요. 누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기 목적물이 멸실되었지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 만약에 받아두었던 계약금은 위로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72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3번인데요. 3번 보시면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아무리 환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환매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권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득한 사람, 가압류를 집행한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자, 73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자, 건물 나왔죠? 건물이니까 부속물 매수 당연히 인정되고요. 그리고 유익비 인정이 되죠. 임차인은 필요비는 안 돼도 유익비는 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안 돼도 유익비는 되고, 임차인은 뭐 다 필요비 유익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각각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모두 다 인정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7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옳은 것입니다. 토지 임차인,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건물을 빌렸으면 부속물 매수고요. 토지를 빌렸으면 계약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죠.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필요 없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고 곧바로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됩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하지 못한다. 역시 틀렸죠. 지상물 매수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물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그러면 임대인 땅뿐 아니라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제3자 토지 위에 지어진 부분은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임대인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 건물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모르는 지문이죠.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고요.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전제로 계약 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고요. 계약 갱신 청구가 거절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죠. 다음에 75번. 부속물 매수에서 틀린 건데 바로 틀렸죠. 토지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토지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고, 부속물 매수가 나오려면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대차만 가능하고요. 토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76번. 갑은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틀린 것입니다. 자, 1년 계약을 했대요. 주택인데 1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틀린 지문은 5번이죠.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인도를 해야 한다고 했냐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7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옳은 것인데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게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2번이 옳은 질문이죠. 지금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건 무슨 사유냐면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예요. 그래서 뭐 3기에 이르도록 차임을 지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건 뭐 판례가 아니라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갱신 요구권 몇 년까지냐면 10년. 7년이나 틀렸죠. 10년이고 3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종료된 후 맞고요.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존속 중엔 못하고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그러니까 1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죠. 틀렸고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가 아니죠.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에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78번 가등기 담보법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틀렸죠? 이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1번 틀렸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해야죠. 틀렸고요. 청산금이 남음이 없다고 해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본등기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3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산정할 때 항상 유의하시라고 한 건 누구 걸 뺀다고 했어요? 선순위 있죠. 요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순위는 본등기하면 자기가 인수해야 되니까 책임지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누구 것만 고려한다고. 선순위자, 후순위자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틀렸죠?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된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상적인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본등기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할 필요 없고요.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과실취득권이 넘어가는 때가 언제냐?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됐어야 돼요. 지금 실행 통지했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죠. 청산금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9번 자, 집합 건물에서 틀린 것인데 뭐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이 없었대요. 재건축 참가냐 거절이냐? 참가가 아니라 거절이죠. 거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자, 마지막 80번 명의신탁이죠.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등기해 주었다. 자, 그럼 지금 명의신탁이 나오면 뭐 대부분 사례형으로 나올 거라고 했고 역시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유형을 먼저 파악하셔야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매도인은 누구였냐면 병이에요. 그럼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갑이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가 을로 바로 넘어갔다. 이게 이제 주어진 유형인데 일단 그러면 이 유형은 계약형이 아니라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이고요. 등기 또한 실체관계가 없으니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이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매도인에게 있는 거고 이 신탁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병이지 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라 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등기죠 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자, 여기에 비추어 보면 틀린 지문은 답이 바로 2번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30회 기출문제, 민법 문제를 간략하게 해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